저는 외동이고 남편은 위로 3살 많은 형이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우린 차가 없으니까 둘째네가 좀 해줘야지. 라는 말로 끝내시네요. 한 번은 날이 좋은 주말이라며 시부모님이 당신들 친구에게 아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손주들 자랑하고 싶어 하셔서 온 가족 총 출동하고 왔는데 가서 밥값도 저희가 지불하고 왔네요. 아기들까지 데리고 저희 차로 모시고 갔으니 당연히 어른들이 내실 줄 알았더니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커피와 간식까지 사오라고 시켰더라고요. 주유값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진 않지만 어머님의 심보가 저는 너무 얄미웠어요. 저희 부부는 힘들어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지금은 힘드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들고 있는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감했고 제가 그 일에 먹잇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주말에 다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대출건으로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고 커피와 디저트를 시켜드렸어요. 시간을 끌다가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갈 때를 노려야 해서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을 끌어야 했어요.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려왔지만 태연한 척했죠. 눈치채지 못한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갔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어요. 저희 부부가 늘 휴대폰을 신형으로 바꿔드렸기에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형님의 생일이었죠.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쳐왔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형님과 주고받은 문자에는 며느리인 저에게 마지막으로 크게 사기를 쳐서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자는 계획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 내용을 서둘러 사진으로 찍어두고 휴대폰을 다시 어머니 가방에 넣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져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가 오시자 대출건으로 은행에서 오라고 한다며 먼저 일어나겠다고 자리를 급히 떠났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죠. 왜 큰아들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말을 돌렸는지, 왜 수시로 돈을 요구했는지, 왜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계속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지. 그들은 사기죄로 감옥에 있는 큰아들의 출소에 맞춰 다시 한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저희 부부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형이 감옥에 있다는 거 사실 알고 있었어. 엄마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형이 불쌍하다고. 그리고 우리까지 엮일까봐 사실 무서웠어. 저는 말없이 아이들 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아이들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끝내자. 다음 날부터 저는 시부모님의 모든 계좌, 명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신 갚아온 대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금액들,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시부모님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말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계획적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에 협조하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사기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형님은 수감 중이던 사건 외에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고 제가 부모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뉴스 속 자막으로 등장하는 걸 보며 마음이 씁쓸했지만 한편으론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다. 네 형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거다. 미안하다. 꼭 반성하고 나오겠다.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고 불에 태웠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모든 빚을 정리 중이고 작은 도시의 아파트 전세로 이사와 아이들과 조용한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전히 빠듯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속지 않아도 되는 삶,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희생하지 마세요. 사랑과 신뢰는 조건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8살 평범한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하고 겪었던 그리고 결국엔 뒤집어버린 10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몰라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처음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땐 모든 게 좋았어요. 각자의 회사 회식을 같은 식당에서 하게 되면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사람 많은 데서도 당신이 눈에 확 띄네요. 잘 웃으셔서 그런가 봐요. 어딘가 허세스럽지만 귀엽게 들렸어요. 그렇게 동갑인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6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오고 갔고 저는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기만 했던 날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죠.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날을 전 잊지 못해요.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화장 좀 연하게 해. 며느리는 조신하고 얌전해야지. 시댁 어른들 앞에서 튀지 마라. 그때부터 무언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 가까운 만큼 자주 배워야 했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은 아무 예고 없이 들이닥치셨어요. 아휴, 이게 뭐야? 창틀에 먼지 낀 거 안 보여? 밥솥은 매일 닦는 거니? 바로 애 낳을 거 아니면 살림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집안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출근 전에 바닥에 손걸레질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며 대체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했죠. 또 한 번은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제가 주도해서 준비한 적이 있어요. 정성껏 장소 예약하고 사진 슬라이드쇼도 만들고 직접 케이크도 주문했는데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다 엎었어요. 내가 우리 친척들 모시려면 호텔 연회장으로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니? 이 촌스런 레스토랑에서 무슨 잔치니 이게?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눈물 닦고 다시 나와서 웃어야 했거든요. 며느리는 감정도 숨기고 접어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아이 문제로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물으셨어요. 너 혹시 병원 가봤니? 우리 아들은 건강하니까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남편 얼굴도 하얗게 질렸지만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더군요. 그저 머쓱한 웃음으로 넘어가려 했죠. 그런 남편에게 실망했던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나 왜 결혼했을까? 나한텐 왜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저는 점점 지쳐갔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그 중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까지 욕보인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첫 해 겨울 시댁에서 긴장을 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총 300포기. 처음이라 걱정됐지만 열심히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저를 친척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김장도 안 해보고 살림도 배워오지 않았다네요. 우리 때는 그러면 시댁에 죄 짓는 거라 시집도 못 보냈는데 오늘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 말부터 자존심도 상하고 친정엄마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김장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저에게 예, 고춧가루가 아깝다 하시며 다시 버무리라고 소리를 쳤어요. 이건 양념이 아니고 먼지냐? 이래서 도시 여자들은 안 돼.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하면 집안꼴이 말이 아니지. 그 자리에 있던 고모님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시집 왔으면 기본은 해야지. 이게 체면이라는 게 있어야지 않겠어? 저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김치 속을 다시 손으로 뒤적였어요. 온몸에 김치 국물이 배었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앉아 있었는데 그 누구도 저에게 물 한 컵 건네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무릎을 씻는데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손끝은 다 헐어 있었어요. 그걸 본 남편은 고생 많았어 라고 했지만 저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게 속상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제게 말했어요. 냉장고 한번 보자. 신혼집은 냉장고를 보면 그 집안이 보여. 말릴 틈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여시더니 채소칸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 시든 상추 좀 봐. 너네는 이렇게 먹고 사냐? 우리 아들은 이런 거 못 먹어. 장 보러 같이 가자. 교육 좀 받아야겠네. 그날 저는 손에 냉동 닭다리를 들고 마트에서 시어머니의 설교를 2시간이나 들었어요. 너 이렇게 살림하면 우리 아들 고생해. 애 키우면 더 심각해질 텐데 어쩌려고 그러니?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이 정도 살림하는 것도 저한텐 벅찰 때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며느리는 노력하는 걸로는 부족해. 결과를 보여야지.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 작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에 친한 직원 한 명이 말하더군요. 대표님, 요즘 웃음이 없으세요. 우리 브랜드가 따뜻한 감성을 파는 건데 대표님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혼 후 제가 뭘 잃고 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죠. 그리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두기였어요. 일주일에 3번이던 시댁 방문을 2주일에 1번으로 줄였고 시어머니가 불쑥 오시는 건 문을 잠그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대응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제가 회의 중일 수도 있고 외출했을 수도 있어요. 헛걸음 하시지 않게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 교육. 남편과 단둘이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더는 참을 수 없어. 당신이 날 지키지 않는다면 이 결혼도 더는 지킬 이유가 없어.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결국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저를 앞세워 말하기 시작했죠. 엄마, 그건 우리 둘이 결정할 일이야. 간섭하지 말아줘. 세 번째는 사이다 반격. 명절 아침 시댁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집안일도 안 하면서 힘들다고 말만 하더라고. 우리는 다 참고 살았는데 말이야. 그때 저는 정중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세대가 많이 참고 사신 거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참기보다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대화하고 이해해야죠. 참고 눌러버리면 결국 서로에게 아프고 지우지 못할 상처만 남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고 잠시 후 누군가 정막을 깨는 박수를 쳤어요. 그건 뜻밖에도 시할머니였습니다. 맞는 말이여. 이제는 시대가 바뀐겨. 며느리라고 다 참고 살아야 쓰겠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조금씩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얘야,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는 게 어떻겠니?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저는 응했습니다.
경주로 2박 3일.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날 밤 술 한잔 하시고는 그러셨어요. 사실 너 봤을 때 질투났다. 네? 나는 애 낳고 살림만 하느라 내 이름 석자도 잊고 살았는데 너는 네 이름으로 일하고 너만의 세상이 있더라. 그게 부럽고 두렵고 그래서 괜히 군기잡으려 했던 것 같아. 그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세요? 저는 오히려 어머니처럼 사는 삶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온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인정했고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저는 제 회사를 다시 활기차게 운영 중이고 남편과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더 깊어졌어요. 시어머니요? 가끔 제 브랜드 신제품을 보시고는 이런 문자를 보내세요. 며느라기, 이거 너무 예쁘다. 나도 입어봐도 되지? 그럴 때면 저도 웃으며 답장하죠. 어머니, 그럼요. 제일 먼저 드릴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지금 10월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참기만 하지 말고 말하세요. 그게 사랑이고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